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과외 노트. 자, 오늘도 챕터 2, 경영정보 일반의 챕터 2 기업 내부 정보 파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인사 그리고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 쪽 관련 업무, 인적 자원 관련 업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볼까요? 전사적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시 분석 및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전사적 인력 운영 계획. 자, 인력 운영 계획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외부 환경과 사업 계획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뭐 기업의 내외부 정보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사업 분야가 향후 발전 방향성, 노동시장의 실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이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인지, 체계적인 인력 수요와 공급, 인력 운영에 대한 비용, 인건비, 사회 방향성, 직무에 대한 다각서 검토, 구성원의 수와 역량에 대한 적정성 판단, 기존 구성원의 역량을 판단해서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직무 분야의 대내 환경, 다 앞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인력의 결혼과 충원 계획, 구성원의 동기부여, 조직 및 노사 갈등 해결 등을 포함하여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부서별 인력 수요와 노동시장 공급 예측, 조직의 손익과 인건비 현황 정보, 조직 구성원의 인사 평가 관련 정보, 단기, 중기, 장기의 자동화 및 아웃소싱 계획.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내용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보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놨어요. 도식화 해놨죠. 인력이 얼마나 늙어 줄었느냐, 업무가 얼마나 자동화되느냐, 아웃소싱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인력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은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부서를 재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노사 관계는 충분히 대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3번 인사평가 관련 정보는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네요. 인사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은 심심치 않게 문제로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출에서. 그러니까 인사평가 그리고 보상 이런 내용들은 잘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인사평가 방법은 크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열법부터 다면평가까지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열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순위. 근데 강제활동법, 사전에 설정된 등급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서술법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요. 형태기준 평정법은 행동중심 평가 방법입니다. 사전에 제시된 유형과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죠.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형태관찰 척도법, 행동중심 평가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전에 제시된 등급 또는 범주에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좋죠. 평가센터법,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고요. 다면평가부 조직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평가의 절차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결과 통보해서 의견 수렴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줘서 결과 확정하고 논의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서열법은 입사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평가한다? 아니죠.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입사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입니다. 임금의 조정 방법과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임금의 조정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보상, 임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사 관리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이죠. 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4가지입니다. 베이스업, 승급, 승격, 성과급인데요. 베이스업은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시장의 상황을 보고 물가를 고려해서 이 조직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베이스업이라고 합니다. 승급은 직급 혹은 직책이 승진했다는 거죠. 승진했다는 거. 승격은 조직 내 책임, 권한이 어떤 주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임금이죠. 성과급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성과급이라고 합니다. 베이스업, 시장 상황이나 물가 고려하여 조직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승급, 직급 혹은 직책에 승진했다는 것이다. 승격, 조직 내 새로운 관리자가 조정된다. 성과, 개인과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임금의 금액을 말한다. 3번이 아니죠. 승격은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이 추가돼서 인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에서 시행하는 경력 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이제 교육 훈련과 관련된 거죠. 경력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리스킬링, 업스킬링, 그다음에 핵심 인재 육성, 이중 경력 제도, 전직 지원 이렇게 5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중 경력 제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주 등장했던 것 같아요. 리스킬링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새로운 업무를 위한 거군요. 업스킬링은 현재 업무의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 리스킬링은 새로운 업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거고, 업스킬링은 현재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핵심 인재 육성 양성은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게 핵심 인재 육성이고요. 이중 경력 제도, 여기 많이 심심치 않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연구개발, 기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크로스해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추가하는 과정이 이중 경력 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이나 전문직, 기술 전문직에 있던 사람이 뭐 현업부서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전직 지원은 이직, 전직 뭐 이런 것들이죠. 퇴직자의 재취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직원들의 조직을 이탈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역량과 경험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핵심 인재 제도 맞죠?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관리자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 순환 제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직무 순환 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중 경력 제도를 운영한다. 요거 조금 이상하죠. 자, 퇴직 예정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긴다. 당연하죠. 퇴직 후에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직 지원 제도 운영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중 경력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개발이나 기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업부서로 이동을 해서 지원해서 본인이 경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운영되는 게 이중 경력 제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직무관리 중 직무평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직무평가 나왔습니다. 직무평가, 아까 우리가 봤던 직무평가 내용 좀 보면, 직무평가는 개인과 조직, 당연하죠. 상대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직무평가의 핵심,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정성에 있죠.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직무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임금과 보수체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무평가 왜 할까요? 기업 내에서 결과적으로는 임금과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평가는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도 관련이 있죠. 최대한 이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고, 끌어올리게 되면 그 사람의 보수도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직무평가에 따라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수행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 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는 것이죠. 직무평가는 개인, 조직, 상대적 가치를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보수체계가 별도로 진행되진 않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과 보수를 연결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체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앞서까지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케팅 부서와 관련된 업무 내용들 살펴봅니다. 자, ROI, ROA, 로아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요 내용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ROI는 많이 들어보셨죠? 투입 대비
수익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ROI라고 합니다. ROI. ROE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대비 단기 순이익 지표입니다. ROE는 ROE. 그다음에 ROA는 총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 지표입니다. 총 자산 대비 단기 순이익 지표. 로아스는 마케팅과 직접적으로 연결인 겁니다. 마케팅 대비 투자 대비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ROI의 마케팅 버전이 로아스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ROI죠. ROI가 아니죠. 로아스죠. 로아스. 이거 잘못됐네요. 로아스가 정답입니다. 요 로아스가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로아스로 계산하는 거죠. 마케팅 투자 대비 수익성 지표 로아스. 잘못 표기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그 투자 대비 수익률 관련 지표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니까 꼭 외워두시는 게 좋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영업 관련 마케팅 용어로 적절한 것은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관련된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객이 선택한 제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을 제안해서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자,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업셀링은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좀 더 높은 가격 혹은 더 높은 버전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업셀링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고객이 선택한 제품보다 좀 더 가격이 높고 좀 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업셀링이라는 거죠. 자, 그럼 크로스셀링은 뭐냐?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유사한 관련된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책 구매할 때도 어떤 특정 책을 구매하게 되면 하단에 뜨잖아요. 이 책을 산 동일한 사람들이 또 함께 구매한 책이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떤 걸 사면 이 제품을 같이 사는 게 좋다라든가, 뭐 우유를 살 때 시리얼을 같이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크로스셀링입니다. 업셀링, 크로스셀링 두 전략 모두 활성화를 통한 매출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된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크로스셀링이 되겠죠. 다음 중 각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뽑아라. 그렇습니다. 자,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과 영업 관련된 핵심 지표들이 있어요. 비율도 있고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재무 관련 비율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영업 관련 마케팅 관련 비율, 마케팅 관련 비율들도 꽤나 많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을 완벽하게 다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핵심 내용들이 익혀가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율들이 있어요. 물론 그 위에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는데요. 문제에 등장한 내용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게 이걸 의미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해당 용어, 이 비율들이 마케팅 관련 비율들이 이 수식이 몇 가지 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식은 기출에도 간혹 등장해 왔으니까 그 내용도 놓치지 말고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로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후에 이제 계속 기출이나 모의고사도 풀 텐데 문제상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놓치고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은 꼭 체크하신다. 그리고 공식이 등장한다면 그 공식도 한번 인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환율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은 전환율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지금 전환율 설명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까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같이 봤고요. 투자 대비 수익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전환율이라는 거는 기업의 광고를 확인하고 클릭하거나 뭐 장바구니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일어난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하고 광고를 게재를 하고 해당 광고 활동에 대한 고객의 움직임을 판단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출된 횟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비율이다.
광고 대비 액션의 비율, 이게 전환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마케팅 용어 등장했습니다. 다음 중 고객 관련 마케팅 용어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를 파악해서 고객과의 관계 유지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동기. 왜 이 제품을 선택했을까? 그걸 파악해서 관계 유지를 한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을 판단하는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객 세그먼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고객이 어떤 성향이냐, 뭐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느냐, 고객이 어떻게 구매 패턴을 가져가느냐, 고객은 충분히 만족을 하느냐, 고객은 뭐 구매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여러 제품을 비교 검색한다든지 가격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고객 세그멘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고객이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성격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 고객 세그멘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 세그멘트는 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뭐 세대별, 뭐 성별로, 뭐 특정 지역별로, 아니면 소득의 수준별로 어떤 구매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 그에 따라서 맞춤 제품을 생성하고 맞춤 마케팅 활동을, 서비스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객 세그멘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객의 욕구 분석은 고객이 왜 샀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여기 다 있죠. 고객이 제품의 서비스를 선택한 왜 이걸 선택했는지 동기를 파악하는 거다. 이게 바로 고객 욕구 분석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담아 놓으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충분히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 그 마케팅 비율 관련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아까는 전환율 보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LTV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구매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시키는 가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객이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되겠죠. 뭐 무형의 모든 것들을 구매 활동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 LTV가 높다라는 것은 고객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기업 제품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고객은 충성도가 당연히 높겠죠. LTV가 높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치 창출을 해주니까 이러한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LTV를 보는 겁니다. 자, LPD가 높으면 기존 고객 기반이 충분히 탄탄하다는 의미도 마찬가지 되겠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신규 고객의 유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은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충성도 높은 기존 고객은 재구매율이 높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맞죠? LTV가 높으면 신규 고객 기반에 충분히 탄탄한 의미, 신규 고객 아닙니다. LTV는 무조건 기존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한 이야기. LTV가 높다는 것은 고객이 장기간 꾸준하게 기업 제품을 선택했다는 의미 맞죠? 고객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등에 유지하며 발생시키는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LTV가 높으면 신규 고객 기반에 충분히 탄탄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죠. 네, 기존 고객의 기반에 탄탄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마케팅 자료로 충분한 것, 앱 또는 웹사이트 내에서 활동한 순 유저 수를 식별한 측정 지표다. 이번에도 마케팅 비율, 마케팅 관련된 지표입니다. 서비스에 접촉하고 상호작용한 사용자를 의미하고 서비스의 만족도, 인기들을 통해서 서비스 성장의 전략 도구로 활용된다. 자, 여기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월간 활성 사용자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웹사이트나 혹은 앱 등을 통해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니까요. 활동한 순 유저 수를 식별하는 게 월간 활성 사용자입니다. MAU고요. 노출도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특정 사이트에 게재 중인 광고나 캠페인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사용자에게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노출도. 클릭률이라는 것은 기업의 광고 혹은 컨텐츠가 노출되었을 때 클릭한 사용자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고착도. 네, 고착도라는 것은 웹 혹은 앱 사용자 혹은 고객이 제품, 서비스, 컨텐츠 등에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비율과 마케팅 지표, 마케팅 관련된 용어들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등에서 활동한 순유저를 식별하는 측정 지표, 월간, 그죠? 월간. 그 서비스에 접속하고 상호작용한 사용자를 판단한다. 월간. 치약이나 칫솔과 같은 생필품처럼 수요가 일정한 평균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수요의 변화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수요는 크게 보면 수평적, 추세적, 계절적, 순환적, 무작위적 수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요는 5가지. 수평적이라는 것은 수요가 일정한 평균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자, 생필품은 그렇죠. 네, 인구수라든가 뭐 기타 그 지역 내에 뭐 사용하는 제품, 네, 일정하게 흐름이 유지되는 거죠. 그 평균을 중심으로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 생필품을 주로 다루게 되죠. 추세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균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휴대폰, 네, 일반 폰을 사용을 하다가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까지, 지금은 이제 일반 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없죠. 이런 게 바로 추세의 변화죠. 근데 계절에 따라서 이제 많이 팔리는 것들이 있죠. 여름에는 뭐 선크림이 많이 팔린다든가, 뭐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많이 팔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순환적 요소는 크게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아니 그 장기간으로 볼 수도 있죠.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 뭐 야구 시즌이 되면 어떤 게 뭐가 많이 판매가 되고, 올림픽이 열릴 때는 뭐 치킨의 수요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무작위는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 무작위 수요에 판매되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마스크가 급격하게 판매가 돼서 뭐 저희도 겪었다시피 순간적으로 마스크의 그 공급량이 부족했던 현상도 느끼고 했었던 거죠. 자, 어쨌든 문제에서 생필품 수요가 일정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오락내리는 거, 네, 그렇죠. 수평적 수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황소채찍 효과. 네, 이 황소채찍 효과는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이 제가 인사, 마케팅 관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황소채찍은 이제 물류의 흐름과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SCM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말 기출문제에 꼬박꼬박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게 이 황소채찍 효과였던 것 같아요. 황소채찍 효과는 이 SCM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 정보가 공급선에 있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현상이에요. 정보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공급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업은 재고가 끝없이 쌓여가는 현상을 이 황소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이 황소채찍 효과는 재고 그리고 정보의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재고의 흐름이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SCM이 빠른 이동, 근데 중요한 부분이 정보의 충분한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이 빠르게 이동하면 재고 관리 비용이 줄고 고객의 주문이 더 빨리 이행되게 되죠. 재고 흐름이 빠를수록 제품의 현금 전환 역시 빠르겠죠. 당연하죠. 예. 하지만 이 과정상에서 황소채찍 효과 그 현상이 발생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재고 흐름이 빠를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황소채찍 효과는 SCM에서 재고, 마지막에 있는 기업은 재고가 가장 많이 쌓인다. 병목 현상,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황소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 및 정보 기술. SCM은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류 흐름을.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빠르게 이동이 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황소채찍 효과, 이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황소채찍 효과가 나오면 병목 현상, 재고, SCM,
그 정보,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예측 방법 또 하나, 앞서 우리가 예측 방법의 5가지 수요를 봤죠. 5가지 수평, 뭐 추세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시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이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장되는 데이터,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 요인. 시계열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 경향, 특정한 경향, 수요의 장기적 변화에 따른 증가와 감소 추세. 수평적 변화가 좀 비슷하죠. 순환 변동은 시장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따른 순환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요의 변동이죠. 계절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절에 따른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고요. 우연 변동은 코로나 같이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작위로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향 변동, 수요의 장기적 변화에 따른 증가와 감소 맞죠? 순환 변동은 시장,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맞습니다. 계절 변동 1년을 기준으로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 자, 우연 변동,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변화이며 충분히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하기가 힘들죠. 우연 변동은. 네, 코로나 저희가 미리 예측하거나 충분히 설명하기가 힘들었죠. 미리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문제의 원인을 중요하지 않은 다수의 원인과 중요한 소수의 원인으로 분류해서 하는 품질 검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이거의 정답은 사실 품질 검사 쪽에서만 사용하는 분석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꽤 다양한 분야에 고루고루 활용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아셔두는 게 좋아요. 파레토 분석 기법인데요. 이 파레토라는 거는 원래 그 이탈리아의 과학자, 경제학자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이론이고요. 8대2 법칙이라고 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파레토인데요. 다수의 결과가 중요한 20%의 원인에 따라서 나온다. 이게 파레토 분석 기법입니다. 8대2 법칙, 요것만 항상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요 그 품질 검사 관련된 이 기법들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교재에 상세하게 잘 달아놨거든요. 자, 요 내용을 뭐 완벽하게 꼼꼼히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하는 것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서브컬에서 고려하는 5가지 하지 않는 것. 5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혁신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돼 있어요. 서브퀄이라는 것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서비스 품질입니다. 중요한 건 서브퀄, 서비스 품질. 꼭 아셔야 돼요. 서브퀄이 나오면 서비스 품질이구나. 고객의 기대와 자각,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일치 정도를 분석하는 기법이죠. 중요한 건 이 5가지 유형입니다.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진성, 공감성. 서브컬의 5가지 하지 않는 거. 유형성, 명확성, 요거 조금 이상합니다. 공감성 맞죠? 반응성 맞습니다. 명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지점에 이제 오늘은 인사관리 쪽 부분,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영업과 마케팅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지금 넘어갈수록은 구매 자재도 다 포함돼서 생산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뒤 후반부, 그래서 앞에 이제 전반부의 인사와 마케팅, 영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 구매와 물류,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전기 발주 모형, 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기 발주 모형은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기 발주라는 것은 자재 공급이 일정하게 진행되어서 매번 같은 주기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매번 같은 주기로 뭐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납품하는 공급처가 유리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납품하는 공급처가 유리한 경우. 실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네.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금액이 높고 자산의 기업 가치가 높은 위치를 점유하는 경우죠. 실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수량 확인이 손쉬운 경우 아니죠. 발주 시점마다 수량을 일정하게 한다.
발주 시기를 변화를 주지 않죠. 발주 시점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높고 기업 자산의 가치 높은 이치를 점유한 경우.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반대의 경우인 정량 발주 모델이 있는데요. 정량 발주라는 거는 발주 시점마다 수량을 일정하게 해서 발주 시기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수량을 정해놓고 시기를 변화를 주는 게 정량이고요. 정기는 기간을 정해놓고 수량을 조정하는 거. 요게 정기 발주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기 발주는 기간을 정해놓고 수량을 변화준다. 정량 발주는 수량을 정해놓고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런 식으로 수량을 정해놓고 발주 시기를 변화를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